이시영의 의미치료.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을 만나다. 의미치료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 이야기. 빅터 프랭클, 거인이 남긴 발자취. 프랭클의 역사, 그리고 인류사에 남긴 공헌. 빅터 프랭클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요, 의미치료라는 묘약을 개발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1905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정신과 의사로서 나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그 지옥보다 심한 곳,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 모습을 과학자의 냉철한 필치로 기록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발표하여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극한 상황을 타고 넘는 인간의 위대함을 그려냄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밝혀낸 작품입니다. 수많은 사상가, 철학가의 서적이 출간되어 많은 감동을 주고 있지만 프랭클의 가르침보다 강한 설득력을 갖고 삶의 용기와 희망 그리고 힘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요즘 누구나 쉬운 말로 하는 치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작품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읽고 감동하며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실천적 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프랭클 자신 사상 최악의 극한 상황,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쓰였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고뇌와 절망의 늪에서 빛나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고귀한 인간성,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이로운 생명력입니다. 그는 증언합니다. 나는 보았다. 자기 몫의 최후의 빵 한 조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그런 인간상을 토대로 하여 세상에 내놓은 게 의미치료입니다. 의미치료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가 지금 목격한 인간의 고귀한 본질, 실존적 본성을 각성시키는 기법입니다. 프랭클은 계속해서 자기를 잊고 자기를 넘어 가치 있는 무언가에 몰두하여 일체화됨으로써 얻어지는 정신적 충족감, 이게 참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고 했습니다. 환원하면 본래의 착하디 착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의미치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가 설마하니 가스실 연기로 가득 찬 나치 수용소는 아니지요. 하지만 알 수 없는 공허감, 고독감, 불안감, 곧이라도 닥칠 듯한 위험감, 이런 속에 갇힌 듯한 이 답답함, 절박감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마약, 술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 범죄의 소굴을 찾아들기도 합니다. 발광하다시피 이런 데 빠져본들, 이게 결국 구원은커녕 더한 소굴로 빠져들게 합니다. 도대체 이 공허로움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존재나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모든 건 그냥 태어나 생존, 그리고 죽어갑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괴로움, 부조리, 절망감뿐인 내 인생. 이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부셔 무너뜨릴 것 같은 막연한 공허감. 도대체 이것들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해서 인생을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걸까요? 프랭클의 메시지는 여기서 단호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진실한 인간성을 도로 찾아 진짜 행복을 잡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인생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어떠한 절망에도 희망이 있다. 인생은 잘되게 되어 있다. 다만 그것을 인식만 하면 된다. 빈대학에서 신경학 정신의학 교수로 재직한 프랭클은 1995년에 강의를 마지막으로 은퇴합니다. 남긴 저작은 전부 31권, 세계 24개 국어로 번역되어 다른 사람의 저작에 의한 프랭클 및 의미치료에 관한 책은 130권 이상입니다. 그는 말년에 시력이 약해져 즐겨하던 독서도 못하고 심장병으로 1997년 9월 2일에 서거합니다. 92세였습니다. 유족으로 두 번째 부인 사이 여식을 낳고 손자 둘이 있습니다. 내 생애 두 번째 번역서.
출판사에 프랭클 책을 번역 그리고 감수도 맡아달라는 청에 선뜻 응낙한 것은 내게 있어 프랭클은 프로이드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고 정신과 의사로서 상담가로서의 직을 수행하는데 그의 저서가 길잡이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번역한 것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두 권이었고 감수한 책은 심리의 발견,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번역을 두 권만 한 것은 그것만 읽어도 프랭클의 기본적 생각이나 사상, 그의 상당 기법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저서를 훑어보노라면 여느 학자처럼 이론 정연한 전개로 체계를 구축, 세부에까지 명확한 정의를 해놓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산문적인 에세이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 읽노라면 초점이 흐려지고 미궁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그의 산 경험을 적은 것이며 그의 철학적, 사상적 정초를 제공해준 제작이어서 프랭클 연구의 필독서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는 이것만 읽어도 그의 사상 체계나 상담 기법 등은 대체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급적 많은 서적을 읽어야겠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체계적이지 못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건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읽어가노라면 애매한 부분이 요약되면서 여러가지 추론, 사색을 하게 됨으로써 프랭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졸서에도 예리한 독자라면 프랭클이 한 이야기와는 다른데 라는 구석이 덜어 있을 것입니다. 실은 프랭클 생각은 대체로 이럴 것이라고 추론을 한 부분은 내 자신의 경험으로 써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든 수많은 에피소드나 주인공이 수용소가 바뀌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가 프랭클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내 자신이 경험한 상담 사례도 함께 실었습니다. 프랭클이 실제로 4군데 수용소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아우슈비츠는 전 수용소 생활 약 3년 중 가장 짧아서 불과 며칠밖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오래 수용되었던 곳은 텔레지엔 슈타트인데 여기서는 2년간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그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랭클의 사상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독자의 개인 체험이 중요합니다. 아우슈비츠에 준할 만큼의 지옥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이런 극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체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깊은 사유나 사색만의 지식이나 개념의 습득이 아니고 마음으로 읽는 감성적 추론도 중요한 수순입니다. 프랭클은 20세기를 살았지만 그의 체험적 사상은 21세기를 살아야 하는 우리 인류에게 더 많은 걸 시사해 줍니다. 20세기 비극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비극의 원천인 물리적 폭력,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허무적 상황, 환원하면 사랑의 부재로부터 우리 아이들, 젊은이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들 이야기야말로 인류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수용소에서 체득한 실존적 지혜, 무엇이 프랭클을 위대하게 만들었나? 로고스란. 프랭클은 의미치료를 설명할 때 이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964년 로키 산맥 베테랑 등산가 로브 슐타이츠가 해발 3,900m 지점에서 눈폭풍을 맞아 추락, 바위에 부딪히고 아이전에 찔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에 심한 격동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 이대로는 하룻밤이면 동사. 어떻게든 하산해야 하는데 온몸이 만신창이다. 그래도 이대로 있을 순 없다. 겨우 몸을 일으켜 몇 걸음을 걸었다. 한데 이게 무슨 신비인가. 아픈 데도 없고 공포심도 사라지고 의식 상태가 명료해졌다. 몸은 믿을 수 없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바위를 타넘고 자기의 평소 실력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몇 차례 위험 고비를 넘기며 드디어 하산에 성공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실토합니다. 일어났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걷는다는 것, 아무 두려움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 속에 숨어있던 신비의 힘이 발휘된 것이지요. 인간은
절체절명의 위험에 처하면 평소엔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력이 발휘됩니다. 인간의 저력, 숨겨진 비장의 가능성이 발휘됩니다. 인간에겐 절체절명의 마지막 위기 순간에 발휘되는 최후의 힘이 비장되어 있다. 빅터 프랭클. 사람이 최후의 순간을 맞아 사경을 헤매일 때 임종을 하기 위해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뜨고 사방에 둘러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모두 왜 왔노? 하고 묻습니다. 둘러선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안 돌아가시려나 보다 하고 가족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돌아가십니다. 도대체 어디서 아까와 같은 괴력이 솟아났을까요? 멀쩡하게 살아계실 듯한 그 괴력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건 가족과의 마지막 작별을 위해 비장된 최후의 생명력입니다. 모든 생명체에 비장된 마지막 본성의 발로입니다. 프랭클은 이를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만일 평소에도 이런 괴력이 발휘될 수 있다면 우리는 초인적인 위협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절체절명의 비상사태가 아닌 한 그런 괴력은 두 번 다시 발휘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위기라는 정신적 요소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역경, 가혹한 상황일 때 추악한 행동을 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마치 거룩한 성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 실존은 한없이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 높은 차원에 속하는 정신입니다. 프랭클은 이런 인간의 정신의 원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란 영혼, 논리, 정신, 우주법칙, 신이라는 의미로 슐타이츠가 말한 위대한 힘, 그게 로고스입니다. 즉 로고스란 모든 걸 지배하는 우주의 힘이요, 신의 이념입니다. 어떤 일도 로고스가 나타나야 가능하고 우리 개인은 로고스가 피우는 작은 불꽃일 뿐입니다. 프랭클은 이어서 당신 본래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로고스다.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잠들고 있는 그 힘을 자각하고 이를 믿고 거기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로고스가 작용, 위대한 일이 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인간은 그 본질인 로고스의 에너지로 충만하며 고차의 생명력과 의식 수준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강력한 바이탈리티이며 진실을 파악하는 직감적 예지이며 사랑에 찬 깊은 정신성입니다. 무릇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완수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우주의 힘을 빌려서 위대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잠든 그 힘을 믿고 자기 자신을 그 힘에 바침으로써 위대한 일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로고스의 원리를 정신요법에 응용한 것이 로고스의 테라피, 즉 로고테라피 의미치료입니다. 로고스를 불러 깨움으로써 고차의 생명력과 의식 수준을 회복시키려는 정신의학적 기법이고, 그것은 동시간대 인간 존재의 근본을 자각시키는 실천적 철학입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핀 들꽃 한 송이에도 전 우주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비를 맞고 뜨거운 자외선과 구름이 지나가고 바람이 흔들리며 밤에는 차가운 이슬이 내리고 하찮은 꽃 한 송이도 이렇듯 전 우주가 참여한 위대한 존재입니다. 인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우주적 존재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의미치료는 프랭클이 청년일 때 이미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진짜로 자기 것으로 한 차원 더 깊이 한 것은 수용소 생활을 거쳐 나이 40세 이후입니다. 호술하겠지만 프랭클이 정신의학을 본격 수업하기 전부터 그에겐 의미치료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생명보다 중한 그 원고를 빼앗기면서 큰 시리에 빠졌지만 수용소 생활을 통해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면서 그의 이론은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용소 생활은 그의 학문적, 철학적 깊이를 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수용소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평범한 정신과 의사로 끝났을지 모른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의미치료를 깊이 이해하려면 수용소 생활에 버금가는 시련과 고뇌를 겪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도 좋다는 사랑을 해봐야 합니다. 의미치료가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건 그 때문입니다. 모든 걸 초월한 사랑의 힘. 아내 티리와의 신혼생활은 불과 9개월. 프랭클 가족은 모두 체코에 있는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여긴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로 가는 경유지였습니다. 아내는 운 좋게 탄약 공장에서 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상 그녀는 수용소로 남편을 따라왔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마지막 헤어지면서 프랭클은 외칩니다. 티리,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살아남아야 돼.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독일 친위대의 성적 대상이 되어도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아내로서의 정절 따위는 생각 말고 어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내는 로고스 그 자체였습니다. 강제 수용소의 고통과 티리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프랭클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사랑은 프랭클 사상을 구축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어느 하나가 없어도 인생은 피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자는 함께 자기의 본질, 행복의 본질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새벽 눈발이 휘날리는 얼음길을 따라 수인 일행은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칼바람이 부는 속을 침묵하며 걷습니다. 문득 새벽 하늘을 바라본 프랭클. 별빛도 흐려지고 검은 구름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돌연 눈앞에 아내 티리가 나타났습니다. 내 맨정신으로는 이전의 생활에선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생한 모습이었다. 프랭클은 그 순간의 경험을 상상의 그늘이라고 불렀지만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는 통념을 넘는 의식 수준, 소위 변성의식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등산가 슐타이츠가 추락한 후 경험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나는 아내와 이야기했다. 그녀가 대답하는 걸 들었고 그녀의 미소를 보았다. 나는 그녀의 용기를 주는 눈빛을 본다. 변성의식 상태는 가끔 이러한 초인간적 지각, 즉 개적 존재의 한계를 넘어 실제로 티리의 정신과 시공을 초월한 교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점점 더 확실하게 그녀가 지금 여기 있는 걸 느낀다. 그녀를 포옹할 수 있을 정도다. 손을 내밀면 이만치 잡을 수 있겠다. 그녀는 거기에 있다. 거기에. 사실 프랭클의 그녀에 대한 사랑은 아름다운 용모가 아니라 이를 초월한 본질의 정신에 향하고 있습니다. 티리의 눈동자는 떠오르는 태양보다 밝게 프랭클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뚫고 내려 비치는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뇌리에 밝고 빛나는 영감이 날아 들어옵니다. 프랭클은 외칩니다. 그런가, 이거야말로 인간 사상과 시와 그리고 신앙으로 표현되는 궁극의 의미였구나. 진실을 파악했다고 하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의한 사랑 속의 피조물의 구원이었다고. 프랭클은 이렇게 티리의 눈동자 깊이 로고스를 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로고스와 사랑은 같은 것이다. 인간은 사랑에 의해, 즉 로고스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의미라는 걸 직감적으로 지각했습니다. 이런 체험은 그에게 종교적 회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비참한 상황에도 인간은 사랑하는 자의 정신적 상을 그려 스스로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의 정신적 교류에 의해 로고스의 도달, 로고스를 불러 깨웁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 존재를 높은 차원으로 올리는 최고의 진리다. 프랭클의 선언입니다. 그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관계없다. 그걸 알 필요도 없다.
인간이란 존재는 육체의 죽음에 의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생사를 초월한 정신입니다. 정신은 영원 불멸의 존재이며 육체는 단지 정신이 물질 차원에 투영된 분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프랭클의 확신입니다. 무릇 인간은 상대 속에 로고스를 보지 않는 한, 즉 본질을 보지 않는 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떨어진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 일체감으로서의 사랑을 향유하기 위해선 본질적으로 공유하는 게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킬이라는 여성은 프랭클에겐 그런 존재였습니다. 프랭클은 그 사랑을 통해 이 세계는 사랑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체험하고 터득한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게 의미치료의 사명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의 사랑은 빛을 발합니다. 아니, 시련이 있기에 더욱 빛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쓰기에 주저하게 합니다. 이렇듯 차원이 다른 사랑이 있구나 하는 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상 두 가지 시련과 사랑이 프랭클 의미치료의 주제입니다. 인간애를 넘어선 운명의 올가미. 그 지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으면서 늘 머리에 떠나지 않았던 의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생사의 갈림길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적마다 운 좋게 그의 죽음의 줄이 아니고 연명의 줄에 섰습니다. 물론 거기엔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독일군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운 좋게 생존의 줄이 된 것입니다. 딱 한 번 그는 지시를 어기고 다른 줄에 섰습니다. 물론 어느 줄이 죽음행인지 연명행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직감적으로 줄을 바꿔 선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저쪽 줄에 지시대로 섰더라면 그 줄은 그 길로 모두 가스실로 직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외지만 프랭클이 자원 선택한 것도 생존의 길이 되었습니다. 프랭클은 자기가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으며 또 지시를 어기고 줄을 바꿔 선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갖고 있던 소지품을 옷과 함께 다 내놓고 발가벗고 서야 합니다. 그는 의미치료 원고만은 간직하고 싶어 애원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소각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껍데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빨랐습니다. 다시 쓰는 거야. 처음엔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번엔 전 인류를 위해 쓰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자기 작품을, 자기 철학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수용소로 잡혀가기 전 그는 미국행 비자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떠나면 노부모의 안위가 걱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봉사하는 의사라는 신분이라 노부모가 그대로 집에 거처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행을 포기하고 남은 것이 화근이 되어 가족 모두 끔찍한 수용소행을 하게 됩니다.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참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족 중 유일하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단기적인 안목에선 정말 불운의 길이었지만 한편 그게 의미치료의 깊이를 더하고 그를 세계적인 거장으로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는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효 또한 도덕적 차원을 초월한 인간 내면의 진실에서 우러난 결정입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프랭클의 맑고 진실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부모가 몇 살쯤 돌아가시면 좋겠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지 마시길. 평균 63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진 부모의 퇴직금도 좀 남았고 자식들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만 이 이상 나이를 먹으면 짐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은 독자라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참으로 아슬아슬한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것입니다. 프랭클 자신도 독자들도 다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가슴을 졸게 합니다. 수용소 생활 중에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강제로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특히나 내 차례 수용소를 옮길 때마다 다음 행선지는 가스실인가 아닌가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생사가 걸린 일이 아니라도 수용소 생활은 순간순간이 지옥입니다. 프랭클은 어쩌다 인심 좋은 독일병 밑에서 일하게 된 날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수려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역경에 처할수록 행복은 참으로 하찮은 일에서 비롯됩니다. 잘 살게 되면 당연 심리에 빠져 웬만한 일에는 행복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살이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럴수록 행복은 멀어져 간다는 게 행복의 패러독스. 그런 줄 뻔히 알면서 행복 추구의 집념은 가실 줄 모릅니다. 행복이란 그렇게 될 이유가 있다면 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행복은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따로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의 패러독스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기본적인 인생 철학을 수정해야 합니다. 계속 행복 타령을 하고 집요하게 추구하다 보면 결국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고도 경제 성장 시대에 우리는 해보고 싶은 건 얼추 해봤습니다. 더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개인은 자유롭게 되었고 욕망은 실현되었습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매일의 생활. 그 속에 갇힌 듯한 폐쇄감으로 우리는 필요하고 에너지를 빼앗겨 불안 초조에 휩싸입니다. 이런 인생 왜 살아야 하나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라면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의미도 없는 인생,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내 목숨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참으로 가당찮은 생각까지 합니다. 내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다는 어느 자살 미수자의 이야기에 나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침 여명에서 저녁의 황홀한 낙조까지 우주는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조화롭게 잘 돌아갑니다. 틀림없이 우연이 아닌 위대한 힘이 완벽한 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우주의 일부입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좋아서 손에 넣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힘에 우리는 살려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다른 존재와 떨어져 따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큰 생명의 조화와 순환, 원리에 따라 함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의 할 일, 태어날 때의 의미와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실현했을 때 비로소 우리들 혼은 성장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프랭클도 장기간의 고된 생활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4일간의 정양 명령을 받습니다. 추운 날 일하러 안 나가도 되고 점호 시간에도 빠지고 프랭클은 이런 시간이 매우 행복했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반으로 줄었지만 4일간의 정양 동안 옆으로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병이 나아 또 중노동 현장으로 끌려나간다면 더 이상 버텨낼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용소에서 발진 티푸스가 만연, 의사로 지원할 생각이 없느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료들은 수상하다고 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로 차출하더니 곧바로 가스실로 보내진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가기로 결심합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의사로서 동료들을 치료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대로 여기서 죽느니 그게 의미 있는 일이다. 역경과 시련의 생활 속에 그는 온몸으로 생사를 초월한 의미치료를 실천했습니다. 소위 치료자라는 족속 중에는 말만 번지르르 하게 짓거리는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깊은 인간의 절로 고개 숙여지는 장면입니다. 그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그가 있었던 수용소는 기아로 죽은 환자가 속출하자 수인들을 가둔 채 불을 질러 전원이 몰살당했습니다. 프랭클이 옮겨진 수용소는 티푸스가 만연, 그도 감염되어 고열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프랭클은 결심합니다.
죽기 전에 내 출판물을 완성해야겠다고. 기억을 되살려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간적 성숙이 다시 한번 빛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생각합니다. 책을 출판하는 것보다 그 책에 쓰인 삶의 방식대로 실천해서 모범적으로 사는 쪽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그 후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전에 그는 학자로서의 명예욕, 출세욕을 위해서까진 아니더라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인생을 의미있게 하기 위해 의미치료책을 출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절망, 시련을 뛰어넘어 갈고 닦은 인간성, 로고스와의 접촉이라고 하는 종교적 체험에 의해 이미 내적 변용을 하고 이전과는 달라진 동기로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의미치료가 인류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라는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인류에 공헌하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의 책임이라 자각한 것입니다. 즉 자기의 죽음과 함께 의미치료가 사라져버린다면 의미치료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의 미래까지 빼앗는 결과가 됩니다. 미래에는 자기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의미치료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제멋대로 이를 포기해선 안 된다. 미래는 누구도 모른다. 나는 그저 내 생명을 끝없이 믿고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게 아닌가. 믿어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현되는 게 없습니다. 실현되어야 할 일이 실현되지 못한 채 끝난다면 인간 존재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랭클은 고열과 피로로 숨도 못 쉬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주치의가 있는 막사로 가야 했습니다. 자칫 경비병으로부터 기관총 난사를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의사로서의 직감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런 위기를 넘는 생명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역시 의미치료를 세상에 남기려는 사명감이 로고스를 불러일으켜 그 생명력이 용솟음친 결과가 아닐까요? 최근 출간된 졸서, 농부가 된 의사 이야기 원고를 정리한 비서가 박사님 이게 100권째 저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무슨 할 이야기가 그리 많았을까? 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처녀작이 나온 지가 1980년대 초이니까 40년도 안 된 세월에 100권의 저서가 출간된 것입니다. 어느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나로선 핏줄이 얽힌 사연들입니다. 나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고려할 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질은 고사하고라도 양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전문 작가도 아닌 사람으로서 이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게 스스로의 자평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다음에 쓸까? 그만둘까? 써내려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적이 있습니다. 난 그럴 적마다 위대한 스승 프랭크를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던져놓은 펜을 다시 들게 됩니다. 괴롭고 번민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프랭클은 수용소 생활에서 자기한테 의미치료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낸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극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경지로도 내면을 깊게 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에 눈을 뜬 사람들을 프랭클은 감명 깊게 적고 있습니다. 나를 이런 지독한 환경에 빠지게 한 운명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여성의 이야기에 프랭클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불편 하나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진심으로 정신적 소망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 같은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난 행복합니다. 모든 것에 진지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창밖에는 작은 꽃이 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저 나무는 혼자인 나에게 유일한 친구예요. 저 나무와 자주 대화를 하나요? 프랭클은 환각이라도 일으킨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대답을 합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어갑니다. 저 나무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 나는 존재하고 있어. 나는 영원히 생명이야.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이승을 떠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프랭클 철학의 진수를 시적으로 표현한 예술입니다. 깨끗이 정화된 영혼의 향기가 전달될 듯 참으로 아름다운 에피소드입니다. 극한의 절망과 괴로움을 넘긴 사람은 실존적 본질, 즉 진실한 자기를 일깨웁니다. 이럴 때 인간은 사회적 공감이나 인류의 공감보다 더 근원적인 생명으로서의 공감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은 모든 존재 중에 영원히 생명인 로고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고스야말로 궁극의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괴로움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세계를 투시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높은 차원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고뇌를 받아들이면서 맑은 행복이 흘러나옵니다. 프랭클에 의하면 우리는 고뇌를 통해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 인간이란 고뇌하는 것입니다. 고뇌하는 게 인간, 아니 고뇌하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힘든 병을 극복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고뇌 끝에 다시 태어난 인간의 신선한 기쁨의 감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도취되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하늘을 봐주세요. 꽃밭에 갑니다. 꽃은 모두 아름다운 색으로 피어납니다. 그 아름다움에 눈이 부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인가 나는 전혀 모르고 지냈었거든요. 진정으로 살게 되기 위해서 나는 죽음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구나. 나는 살기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프랭클의 절대 긍정, 인생 철학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건 인생엔 의미가 있다. 어떤 사람, 어떤 인생에도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한 충족시켜야 할 의미, 실현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주어져 있다. 내가 모르고 있을 뿐 내 발밑에 이미 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내가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 누구를 위해 너에겐 주어진 그 무엇이 있다. 누구는 너에게 발견되어 그 무엇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로 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비록 괴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필요하기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인생 철학을 잘 못 알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참된 행복을 얻을 순 없다. 프랭클에게 그 무엇은 바로 의미치료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속망이 얼마나 절실했던지 수용소에서 해방 후 가족이 모두 참살당한 암울한 시대에 그가 꿈에도 그려왔던 책을 완성합니다. 1946년에서 1949년 2년간 그는 6권의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의미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 어느 날 수용소에 한 사람이 창고에서 감자를 하나 훔쳤습니다. 수의들은 당장 범인을 찾아내라, 아니면 모두에게 하루를 굶기는 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훔쳤는지 알지만 막사 모두가 고발하지 않고 그의 교수형 대신 하루 굶는 벌을 받기로 합니다. 그날따라 전기도 없고 캄캄한데 막사의 대표가 최근 늘어나는 자살 예방을 위해 프랭클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배도 고프고 지치고 말할 기분이 전혀 아니었지만 동료들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는 아직 최악은 아닙니다. 우리는 집, 지위 등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되돌려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고 낙담,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두고라도 우리의 과거 있었던 그 풍요로운 체험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 속에 우리가 일군 업적은 영원히 확보됩니다.
인생은 어떤 상황에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속에는 고뇌도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고뇌도 죽음도 결코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인생에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서 투쟁은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싸움의 의미나 존엄을 조금이라도 손상시켜선 안 됩니다. 곤란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가까운 장래, 어쩌면 최후의 날을 맞을지도 모를 우리를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친구, 아내, 살아있는 자, 혹은 죽은 자까지, 그리고 신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긍지를 갖고 그날까지 당당히 살아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이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대신한다는 생각도 참 좋은 의미를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대신 받겠노라고 하늘에 빌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고통에는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자. 어떤 상황에도 긍지를 갖고 괴로워하고 죽어갑시다. 불이 켜졌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는 동료들을 프랭클은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를 금기로 한 사람들. 그날따라 칠흑같이 어두운 밤, 프랭클의 짧은 연설은 그들의 영혼을 일깨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에도 깊고 무거운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으리라. 프랭클의 논지는 시련과 사랑입니다. 그는 고통과 시련을 경험한 자만이 의미치료의 진수를 이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고통을 자기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만 되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대인은 이 고통에 관한 생각이 다릅니다. 고통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 부분이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예외적인 것, 무언가 잘못된 것, 시스템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요, 우리에게 보장된 행복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의 인도 체험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가난한 지역에선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잘 견뎌낸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굶주림, 질병, 고통, 죽음.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선 늙고 병들어도 마을에서 함께 삽니다. 가족의 보살핌 속에 삽니다. 이런 환경에선 삶이 고통이며 고통을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인도의 깊은 철학적 사색과 사상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그 무겁고 힘든 발걸음을 옮겨가며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이해가 됩니다. 어느 시인의 한마디입니다. 깊은 고뇌가 내 영혼을 인간답게 만들었습니다. 수행자에게 고통은 축복입니다. 고통이 따라야 수행이 쉬워진다는 것. 슬픔을 모르면 기쁨을 모르듯 울 줄 아는 자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밤의 어둠을 아는 자만이 여명의 감동에 취할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유머의 원천은 암수라고 했습니다. 요즘 TV는 너무나 경박하고 품격이 없습니다. 감각적이고 말초적이어서 깊은 심금의 울림이 없습니다. 일본 어느 선사의 에피소드입니다. 선사의 동생이 부탁합니다. 아들 녀석이 방탕하니 한마디만 해달라는 것. 내키지는 않았지만 조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말없이 앉았다가 일어나 집신을 신으려는데 조카 녀석이 집신끈을 묶어줍니다. 그때 조카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쳐다보니 선사가 울고 있습니다. 로고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식적으론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여기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게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먹는 것,
추위를 피하는 일, 조건이 좋은 노동 그룹에 소속되는 것, 카포 감시자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그런 일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어이없는 일들이지만 이것들이 생사를 갈라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생체, 생명은 그가 갖는 모든 가능성을 발휘하여 생존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효력을 발휘하는 건 로고스를 불러 깨워 그 생명 에너지를 획득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무의식적으로 로고스를 불러 깨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모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고스를 각성시키기 위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같은 아우슈비츠 출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비첼은 그의 자전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던 당시 15세 소녀는 병든 아버지 수발을 들면서 소홀히 한 점을 늘 부끄러이 여기고 있었지만 독일 친위대의 말에 마음이 동요된 것을 고백한다. 여기선 누구나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타인을 생각해선 살아남을 수 없다. 너는 아버지한테 배급된 빵도 먹어야 한다. 그는 수송차 안에서 빵 한 조각으로 부자가 싸우는 걸 목격했다. 그리고 얼마 후 슬픈 수라장이 전개된 그 자리엔 싸늘한 시체 도구만 남았다. 같은 수용소의 질서 유지반의 젊은 폴란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든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말아주세요. 힘을 합쳐 희망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삶을 신뢰해주세요. 절망을 씻어버리면 여러분은 죽음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요. 같은 경우를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물론 이건 설교는 아닙니다. 이 험한 수용소 생활을 통해 터득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용기, 희망, 신뢰, 사랑입니다. 이 짧은 연설 속에 의미치료의 골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용기에 의해, 희망에 의해, 신뢰에 의해, 그리고 사랑에 의해 로고스를 불러일으켜 어떤 경우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출신의 심리학자 루시 아델스베르거의 한마디입니다. 자신도 굶주림으로 신음하면서 배급된 빵을 팔아 감자를 사서 죽음을 앞둔 동료에게 최후의 행복감을 주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자기를 잊고 사랑하는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로고스를 각성시켜 가혹한 상황에도 살아나는 생명과 예지의 힘을 솟아나게 한 것입니다. 프랭클은 여기서 자기 초월의 경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자기 생각만 해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자신도 굶주림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힘든 동료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건 믿기지 않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인간성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세워진 수용소에서 수인들은 훨씬 인간적으로 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의식이 부족하면 예의를 모른다고 하지만 진실한 예절, 인간다움은 의식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랭클은 이런 극한의 경험을 함으로써 자기 인생이 성숙해졌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초월의 경지. 프랭클을 대하고 있노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녀왔던 가치관, 행복관, 성공관, 인생관은 너무나 소화기적인 차원이라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인생관에 혁명적 변화의 계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프랭클 자신은 물론이고 수용소 동료들 중에도 자기 초월한 사람들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자신의 빵을 감자로 바꾸어 죽어가는 동료에게 최후의 행복감을 주는 천사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용소 생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상낙원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게 내 정신과적 소견입니다.
늙은 정신과 의사의 높아심이면 좋겠지만 자살률 하나만 생각해도 인생 철학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프랭클의 강한 어조에 다시 한번 움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을 보면 5단계 중 제일 상위 욕구는 자아실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요 목표인 양 살았습니다. 그러나 프랭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섭니다. 자기를 초월한 경지입니다. 자기 초월의 욕구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것. 지금까지 심리학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꿈,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희망이나 원망을 실현시키고 싶은가에 치중되어 왔습니다. 프랭클의 반론은 신랄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이를 실현했다고 하자. 바로 또 새로운 하고픈 일이 생겨 어쩌면 우리를 만성불만의 시대로 몰아간다고. 여기서 프랭클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 요약해 봅시다. 프랭클의 심리학은 의미 치유입니다. 의미 발견을 위한 3가지 물음.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나? 나의 일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디 있는가? 그 누군가, 무언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프랭클이 이런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면만을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 찢어진 판자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에 얼굴을 대고 눈을 감자 독일 감시병 숙소에서 들려오는 아코디온 소리에 가슴을 쓰다듬는 자. 이런 여린 감성이 로고스를 일깨워 살아가는 강력한 힘이 되어준다는 것. 이런 내적 변용과 함께 예술이나 자연에 대해서도 강렬한 감성에 눈뜨게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어느 날 저녁, 동료가 들어와 밖으로 나와봐. 참으로 아름다운 낙조가 펼쳐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순간 프랭클은 지쳐 쓰러진 자신을 잊고 다른 동료 몇과 함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 한 사람이 세계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지? 라고 말합니다. 프랭클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여리고 감성적인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피로에 지친 한 여성은 추위와 굶주림에 떨면서 몇 시간을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길가 포장된 도로 틈 사이에 예쁜 꽃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그 꽃을 밟지 않고 가더라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게 무슨 대수야. 내일이면 나를 위한 무덤을 파야 하는 판에. 이런 사람은 진짜 자기 무덤을 파게 되더라는 것. 아름다움을 접함으로써 생존에 유용한 뭔가를 본능적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로고스의 생명 에너지입니다. 아마 로고스는 아름다움에 의해서도 깨어나겠지요. 빵 한 조각에 다투던 사람들도 석양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순간 그들은 로고스를 일깨워 로고스의 생명 에너지를 먹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을 이끌고 작업장을 향합니다. 어젯밤 고인 빗물에 마른 나뭇가지가 비쳤습니다. 아, 이것 좀 봐. 렘브란트의 풍경화보다 아름답잖아. 곧 쓰러질 듯 깡마른 자의 심신에서 어쩌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프랭클은 여기서 새삼스레 인간의 생명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힘은 강한 의지나 튼튼한 몸이 아니라 섬세한 감성에서 솟아난다는 것. 달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자, 귀뚜라미 소리에 잠을 잊은 채 밤을 지새는 사람. 이런 여린 감성이 로고스를 일깨워 살아가는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희망의 허구. 추운 어느 날 같은 방 동료가 환한 웃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3월 31일 해방이 됩니다. 고 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일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휘바람을 불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는 없고 이윽고 3월 29일. 그는 갑자기 온몸에 발진 티푸스가 번져 고열로 신음하더니 31일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생명력이 얼마나 내면의 정신세계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희망이 끝나는 날, 깊은 절망의 골에 빠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희망의 허구입니다. 수용소에는 크리스마스나 정초가 되면 어떤 한 일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쯤 전쟁이 끝난다는 소문에 은근히 희망을 걸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막상 희망의 그날이 와도 아무런 낌새도 없이 하루가 흘러갑니다. 기다림이 희망이 클수록 절망의 깊이도 큽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희망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인생에는 어떤 기대도 해선 안 된다. 인생에 사는 의미는 없다. 이렇게 정신적 지주가 무너지면서 희망 대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어떤 이는 희망과 함께 자신을 버립니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고 그 무거운 카포가 와도 그냥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에겐 더 이상 일어나야 할 이유도 의미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게 외적 희망의 위험이요 허구입니다. 아무 희망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희망의 의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생명의 본성은 말할 것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이 절망을 느껴도 가슴 깊은 곳에 잠긴 생명은 살아나가야 하는 의지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산다는 것이 지상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생명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나갈 기둥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 인생이 기대하는 게 틀린 것이다. 오히려 인생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프랭클은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이 자기를 위해 도는 걸 기대하지 말고 하늘을 위해, 즉 우주를 운행시키기 위해 내 자신이 돌아야 한다는 역발상입니다. 인생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도 없습니다. 정신적 지주, 사는 희망의 터전은 불안정한 외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대신 자기 내면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외적 조건이 어떻게 되건 자기 내면의 정신세계는 확고부동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 항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일의 책임을 자각한 인간은 절대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곤란과 역경에도 참고 견뎌낼 수 있다. 그를 위해. 프랭클에겐 그 위대한 과제가 쓰는 일입니다. 의미치료 원고를 탈고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내면 깊이 갖고 있는 이상, 외부 환경이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생존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에 기대하는 걸 단념한 인간은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전력을 다하는 일, 결과보다 행위 그 자체에 의식을 기울이게 됩니다. 프랭클은 계속해서 인생은 결과의 책임까지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은 반드시 이길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다만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게임을 마쳐야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얘기든 지든 그러면 어떠한 외적 절망 상황에도 내적 자유와 풍요 속에 정신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자각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니 전 우주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용지물이란 생각이 드는 순간 인간은 살아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요즘 은퇴 세대를 향해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지하철 돈 내고 탑니다. 그리고 경로석은 물론이고 의자 있는 쪽에 가지 않고 출입문 근처에 서서 갑니다. 난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난 아직 사회에 빚을 지고 살진 않습니다.
아직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한다는 나의 소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사명감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이를 자각한 인간만큼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감이 로고스의 에너지를 심신에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경을 확립시키기 위해선 그 나름의 풍부한 정신성이 요구됩니다. 종교적 소질, 섬세한 감성, 내성적 경향, 정신적 사물의 이해력 등이 내적 변용에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로고스의 에너지가 흘러들어가면 어떤 근육남도 능가하는 활력과 지구력을 발휘, 수용소의 극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진짜로 강한 사람은 섬세한 내면성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섬세한 성질의 인간이 가끔 건장한 사람보다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고 생활을 훨씬 잘한다는 패러독스가 이해됩니다. 문제는 불확실성에 희망을 건 게 화근이었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거기다 희망을 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에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희망이 사람을 밀고 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불확실한 외적 상황에 희망을 걸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수용소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내적 정신세계에 희망이라는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해방, 자유, 그리고 비통과 환멸. 그가 마지막 보낸 수용소에도 차츰 전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감이 들었습니다. 독일군의 감시도 느슨해지고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해방, 자유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동료들이 이웃 마을에 진료 갈 때 도망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병실 환자 한 사람이 당신도 도망가느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왔습니다. 순간 프랭클은 내가 의사로서 나를 믿고 있는 환자를 버릴 수 있는가 하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전선이 가까워지자 이 수용소는 폐쇄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차를 기다립니다. 그는 두 번째 차에 타게 되어 있었는데 착오가 생겨 다음날 오는 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선은 빨리도 수용소에 닥쳐왔습니다. 밤새 엎드려 총소리를 피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목을 내밀어 정문을 바라보니 백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구나. 이제 해방이다. 얼마나 기다렸던 날인가. 그러나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감격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정문 쪽으로 밖을 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앞뒤를 살피며 몇 걸음 걸어도 보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외쳐댔던 해방. 자유란 말은 물론이거니와 기쁨도 없고 도대체 모든 감정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독일병들은 재빨리 민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해방도 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서둘러 집에 갈 생각도 없습니다. 마치 수용소가 보금자리인 것처럼 낮에는 밖으로 나가 어슬렁거리다가 저녁이면 모두 수용소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화원의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환상의 세계를 거닐 듯 정신이 나간 사람 마냥 되었습니다. 학술적으로 이런 현상을 이인증이라고 부릅니다. 실감이 나지 않고 자기 같지도 않은 감각, 마치 꿈길을 방황하고 있는 듯한 현상입니다. 다음날 프랭클은 동료와 함께 들판을 걸었습니다. 보리싹이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료는 그 보리를 일부러 발로 뭉개듯 짓밟고 걸었습니다. 왜 그래? 프랭클이 물었습니다. 뭐라카노, 내 아내도 아이들도 가스실에서 죽었다. 까짓 보리가 뭔데 밟지 말라니. 동료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하고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해방이 된 자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진정한 용기를 시험하는 일은 역경일 때가 아니고 오히려 행운일 때여야 한다. 그 축복받은 환경에서 얼마나 겸허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얼마나 기다렸던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초인종만 누르면 사랑스러운 아내, 아이들이 반가운 얼굴로 뛰쳐나오는 그리운 장면들을 얼마나 그렸던가. 하지만 막상 기다리고 있는 건 수용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은 없고 방들은 모두 텅 빈 채다.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한 것이다. 천혜고아가 된 것이다. 이날을 위해 그 힘든 수용소 생활을 참고 견뎌왔는데 이게 뭐야. 반겨줄 이웃도 없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차라리 희망이 있었던 수용소 생활이 나았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비록 확률은 적었지만 수용소에는 언젠가 가족을 만난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게 뭔가, 무엇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견뎌야 했던가. 너무나 허무하다.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단 말이냐. 자살자도 나옵니다. 이런 정신현상은 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를 풍기한 고향 상실증과 비슷합니다. 지독한 전쟁의 참화 속을 용케 견뎌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지만 모두들 뿔뿔이 헤어지고 고향 마을엔 사람도 없고 폐허만 황량합니다. 불편하고 지친 다리를 이끌고 돌아온 병사의 심경은 그야말로 황폐한 들판에 남겨진 길 잃은 양 같습니다. 웬만한 곤란은 참고 견딜 힘이 있었지만 의미의 상실은 견디지 못한다. 진짜 극한적인 절망은 수용소 안이 아니고 해방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된 시민 생활 속에 있었다. 모든 걸 잃은 사람, 자기 자신마저 잃은 사람에게 지켜야 할 게 뭐가 있을까? 특별히 복수심도 없고 명예욕, 권력욕도 없고 있는 건 오직 신 이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빵 한 조각, 따뜻한 침대, 점호에 안 불려나가도 되고 죽음의 위험도 없고 이런 상황만 주어진다면 다음엔 어떤 운명이라도 감사하며 받아들일 겸허함이어야 한다. 인간은 풍요로워지면 당연 심리에 빠져 감사를 모르는 저질의 품성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